안녕하십니까?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린 이유는 2차는 인사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강의 자료는 무엇입니까? 이런 말도 많이 묻더라고요. 저는 강의 자료를 별도로 갖고 오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책에 있는 걸 그대로 강의한다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죠. 그냥 책만 읽는 거에 낫죠. 그래서 제 책이 1000페이지씩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꼭 알아야 되고 또 그 방향 지시, 어떤 걸 중심으로 해야 되고 책에서 더 핵심적인 게 뭐다. 그것만 별도로 뽑아서 강의를 하죠. 이 강의만 듣고 다 끝나면 참 좋겠는데 강의는 공부할 방향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 중에서 지금 이번에는 면접에 대해서 같이 공부합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이패스로 가느냐, 바로 우사통과로 쫙 가느냐 할 때 우선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지식을 쌓지 않고는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할 줄 알아도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 초등학교도 안 났다 하면 면접을 본다 하면 써먹을 자산이 없으니까 어떻게 볼 수가 없죠. 아는 게 있어야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량이 없이 아는 것만 있고 그걸 풀어먹고 적용할 줄 모르면 의미가 없어요. 써먹어야 의미가 있죠. 그래서 지식을 쌓고 열심히 실전 연습을 해서 역량을 쌓는 것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는 무엇을 하냐 하면 교재를 보고 또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역량을 쌓아서 스터디를 하면서 해야 돼요. 저는 테니스를 배울 때 처음부터 게임을 했어요. 처음부터 게임을 하니까 포헤드도 안 되고 백핸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했으니까 처음에 게임은 잘하는데 진짜 선수 만나면 한 개도 못 받아요. 처음에 기본을 익히고 게임을 해야 되는데 기본이 없이 바로 실전 연습하면 이게 늘지를 않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교재를 보고 인강을 듣고 이런 거 한 다음에 면접이 뭔가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스터디를 하면서 실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떤 점과 어떤 점이 같은가 다른가 유목화, 이제 유목화 우리가 정말 놀랄 정도로 지금은 면접이면 잘 못하는데요. 나는 면접관을 많이 가보면 교감 면접, 교육장 면접, 교장 면접, 또 교사 면접을 가보면 누가 제일 잘할까요? 교사 면접이 제일 잘해요. 장학사 면접이 더 잘할 것 같은데 교사 면접을 가보면 정말 잘잘잘잘 이렇게 재봉틀이 잘잘잘잘 굴러간 것 같아요. 지금은 시켜보면 떠듬거리고 못할 것 같은데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그냥 딱 나오면 쫙 나와요. 그래서 왜 저렇게까지 되는가 하면 비슷한 답을 다 유목화시켜서 어떤 답이 나오면 뭐가 타르륵 제작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요. 왜 장학사 면접보다 교사 면접이 더 잘할까 생각을 해보면 장학사 면접은 떨어져도 교사입니다. 떨어져도 교사로 자기 지장에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교사들은 떨어지면 실업자가 된다. 그러니까 더 절박한 심정으로 열심히 해서 유목화를 해. 그래서 말이 딱 떨어지면 연습했던 거. 말이 딱 떨어지면 아무리 어디서 출제를 해도 나 그거 알아. 나 이미 연습했어. 그래서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희한하게 교장, 교육장, 장학관, 장학사 뭐 이런 면접을 내가 다 했는데 언제나 교사 면접이 제일 잘해요. 그래서 이게 숙달돼요. 마지막에 잘하는 것은 자기대로 써준 내 책에 있는 글도 좋지만 자기만의 말로 자기 글로 해야 돼. 사실 면접은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방법을 알아갖고 그 방법대로 쫙 하는데 그중에 언어가 재밌는 용어가 명언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 명언도 많이 들어봤던 게 아니라 정말 이 상황에 딱 맞는 용어가 나오면 점수를 최고점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틀려도 자기만의 개성 있는 답이 나오면 더 좋은 점수를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차는 중간만 가면 다시 되는 거예요. 중간만 간다는 게 중간 가면 0.75배수잖아요. 0.75배수면 별로 떨어질 리가 없죠. 만약 1.25배수로 합격한다고 0.75만 맞으면 합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최고점 맞을 건 아니고 내 책만 보면 중간은 가요. 근데 최고점 맞으려면 그런다 그 소리니까 일단 책을 완전히 독파하고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쫙 봐가지고 그 다음에 욕심이 생기면 여기까지 가지 여기까지만 가도 합격이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여기까지 가면 0.75배수 안에 들어가니까 1배수까지 합격이니까 그것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다. 그래서 교재나 이런 걸 보고 처음부터 기본기부터 닦은 다음에 기본기를 전문가 코치를 받아서 기본기에 충실한 다음에 공부를 시작하는 게 하이패스의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보통 연구실로 저한테 교수 연구실 찾아와서 떨어진 사람은 정말 조용히 찾아와요. 합격한 사람은 요란히 찾아오는데 조용히 와서 나는 왜 연습해도 2차가 안 됩니까? 나 왜 열심히 연습했는데 2차가 안 됩니까? 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성과가 안 납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면접 연습하는 방법이 제일 먼저 이 방향이 맞는가? 즉 정말 그 사람이 한 게 이 방향에 맞는가? 이게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방향 조정을 다 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자기가 정말 배경 지식을 잘 쌓는가? 이게 중요하죠. 여기서 하이패스 카페에도 배경 지식이라는 논이 있는데 각종 여러 가지 사이트 중에서 가장 꼭 면접 보는 사람이나 임고 보는 사람이 알아야 할 내용들이 하이패스 카페에 보면 배경 지식 메뉴에 있습니다. 심층 면접도 봐야 되지만 배경 지식 메뉴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처음에 서울교대 학생들한테만 보라고 배경 지식에서 제일 상위 등급만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스터디에서 열심히 서로 코칭을 해야죠. 사실은 이 차는 혼자 해도 되지만 뭐 스터디 안 하고 하면 안 됩니까? 자기 평가하고 동료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터디에서 자기 평가, 동료 평가, 그 다음에 내가 자료를 얻은 거 정말 좋은 자료를 스터디원끼리 이게 좋다 나쁘다 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터디 코칭을 받아야 되고요. 스터디에서 특히 피드백을 많이 받아야죠. 솔직한 피드백. 솔직한 피드백은 무엇이냐? 채점 기준표를 가지고 말해야 돼요. 그냥 딱 내가 면접하는 걸 보고 너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서로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고 또 너무 칭찬만 하면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너무 신랄하게 말하면 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조용히 채점 기준표에다가 체크를 해주세요. 몇 점 써주세요. 그래서 너는 어디가 어떤 부분 때문에 나쁘다를 알아야 본인이 수정하니까. 그리고 조금 기분이 나쁠지라도 우리 솔직하게 피드백 해주자. 그래야 발전이 있다 하고 스터디에서 피드백을 받아서 이 피드백의 영향, 전문가나 스터디의 피드백을 받아서 앞으로 다시 피드백 시켜야 돼. 이게 피드백 시켜야 돼.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마지막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게 실전 연습입니다. 이걸 다 알고도 연습을 안 하면 비행기가 엔진이 없으면 새덩어리잖아요.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엔진이 있어야 돼요. 엔진이라는 게 뭡니까? 열심히 연습하고 또 하고, 여러분처럼 지금 강의를 듣거나 이렇게 나와 있어서 시험이 끝난 지 엊그제인데도 벌써 나와서 공부하는 사람하고, 2주는 쉬어야 돼, 4주는 쉬어야 돼, 이런 소리 하는 사람하고는 엔진이 다릅니다. 엔진. 그래서 자기 관리, 실전 연습, 이게 굉장히 필요하죠. 이 박자가 맞았을 때는 분명히 좋은 점수를 하는데, 이 박자 중에 특히 방향이 잘못돼서 방향타가 틀려가지고 나가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강의를 다 들어보면 이 방향 설정에 가장 도움이 되는, 실전 연습은 내 강의하고 도움 안 돼요. 혼자 스터디에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해야 돼. 근데 여기서 주로 오는 피드백과 방향 정도, 이 방향을 이야기하는다. 방향은 내가 이야기하는데, 이 엔진은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내 혼자 자기 관리를 나의 역량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서울, 경기, 인천 이쪽은 자체 출제고, 이쪽은 공동 출제고, 주로 시도교육청에서 출제하는 거고, 공동 출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건데, 자체 출제는 시도교육청을 중점으로 나오고, 공동 출제는 학습지도와 상담지도를 중점적으로 나오고요. 출제자들이 교장, 교감 선생님 또는 장학관, 장학사들이 출제를 하고, 여기는 교수님들이 중심으로 출제를 해서, 여기는 현장, 교육 현장 밀착형, 주로 교육 현장에서 일어난 밀착형이 나오고, 오늘 우리 학교에서 어떤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그게 바로 시험에 나오고, 1월 초순에 나온 신문 기사도 바로 시험에 나옵니다. 이 정도 현장 밀착형이 나오고, 여기는 교육 이론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특징을 정리해 본 것입니다. 저를 잠깐만 소개를 한다면, 저는 이제 서울교대에서 임용 담당을 하고 있고요. 원래 제가 교육부에 장학사로 근무할 때 제일 먼저 교육과정평가원에 5년 근무했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에 근무하면서 임용시험 출제나 또는 수능, 그 다음에 학업 성취도 평가 이런 것을 주로 담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인사 담당, 말하면 출제나 출제 기획, 집행, 채점 이런 것을 10년간 했죠. 장학사, 장학관, 과장 이런 걸 하면서 실제로 현장 이런 임용에 대한 실제 경험이 저보다 많은 사람이 없죠. 그리고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을 했고, 하이패스를 만들었고, 또 여기서 보다시피 재작년에 에듀넷이라고 유명한 사이트죠. 여러분들은 조사로 가면 굉장히 유명한데, 에듀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에듀넷에서 초청받아서 전국 교대를 순회 방문을 하게 했죠. 에듀넷은 수업 실현할 때 우수 수업 영상을 에듀넷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수업을 어떻게 했나 하고, 또 내 강의도 에듀넷에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에듀넷은 일반 사람은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교대생들은 자기 교대를 치면 특별히 임용시험에 관한 우수 수업 동영상을 볼 수가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필요한 사람은 에듀넷에 가서 사이트를 열어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예비교사를 위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2차 시험장에 가면요, 여기가 우리가 앉아있을 장소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감독관님이 1분, 2분, 3분이 앉아 계시고요. 이쪽에 전자계측관이 앉아 계십니다. 한 3걸음 정도 떨어진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 실전 연습을 하면 이 사진을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서 친구들이 면접관이라고 3명 앉아있고 계측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이야기하도록 하자라는 이런 사이트, 이런 데 가서 해야, 갑자기 여러분들 처음 보는 장소에 가면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런 유사한 장소에 가서 해보면 조금 더 덜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리 이런 장소에 가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계획 없이
이것저것 하기보다는 이제부터 계획을 잡고 1, 2주 때는 뭘 하겠다. 3, 4주 때는 뭘 하겠다. 5, 6주는 뭐 하겠다. 이렇게 전체적인 계획을 잡고 그다음에 이 계획을 한 다음에는 이렇게 월화수목금토일로 몇 시까지 하겠다 이런 것을 잡아놓고 시작하면 아무래도 계획이 있는 사람과 계획이 없는 사람은 다르죠.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획은 수정이 꼭 있어야 됩니다. 하다 보면 틀리고 부족하고 뭐 하면 수정을 해 가면서 계획은 해 놓은 것을 수정하기는 참 쉽습니다. 계획 없이 바로 수정하는 것은 좋지 못하죠. 그래서 계획서를 잡는 게 지금 해야 될 것이죠. 자, 이제 심층 면접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층 면접은 이 시험이 뭐에 의해서냐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시험 선정 시험 규칙이란 교육부령에 의해서 시험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심층 면접은 어떻게 하는 것이 심층 면접이냐를 이 령에서 교육부령 이 규칙에 정해져 있는데 다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심층 면접은 응시자와 평가자가 면대면으로 앉아 평가자가 주로 응시자의 정의적 영역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즉 주어진 질문에 대한 응시자의 언어적 응답을 통해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게 법령상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기면 시도 교육감이 다칩니다. 그러니까 아하 얼굴과 얼굴을 마주 앉아 그건 뭐 다 알고 시험 범위가 여기 정해져 있잖아요. 시험 범위가 교사로서 적성을 본다. 교사로서 진짜 적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평가하는 문제가 있다. 두 번째로 교직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보는 것이 이거구나. 세 번째로 그 사람 인격이 어떻게 되는지 소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본다. 그래서 딱 법령에 있으니까 이 법령에 벗어나질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시험 범위가 여러분 목표 이용 분류표를 쓰면 태도 영역이 있고 내용 영역인데 내용 영역은 항상 이 세 개를 놔야만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 법령을 어길 수가 없잖아요. 시험 규칙은 어떻게 하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이다. 그래서 항상 이 세 가지를 이제 참고를 해야 된다. 근데 교직 적성이란 무엇이냐? 교직 적성이란 것이 무엇이냐? 교직 적성이라는 말은 인성과 자질. 그래서 특히 자질을 많이 물었습니다. 교사로서 자질을 말하라. 그러니까 아까 지금 용어를 아까 나눠줬잖아요. 그리고 그 화면에 띄워준 게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자질이 무엇이냐 하면 자질을 말해야 되는데 자질을 말 않고 다른 걸 이야기하면 나는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다른 것을 이야기하게 됐다. 교직관을 물어보는데 교육관을 말한다든지 엉뚱한 말을 하면 또 틀리죠. 그 다음에 인격이라는 게 이렇게 사전적 의미인데 이게 어떤 것이냐. 소양이라는 게 교사가 될 수 있는 기본 배경 지식을 말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서 용어를 알아야 대답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자를 묻고 있는데 사람을 대답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동물을 묻고 있는데 생물을 대답하면 비슷하지만 살아있는 모든 것, 식물과 동물을 합한 걸 이야기하면 감점이 팍팍 되죠. 예를 들어서 교직관을 묻고 있는데 교육관을 말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게 가장 문제가 돼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자질은 타고난 성품인데 타고났지만 미리 갖춰야 할 것들을 자질이라 합니다. 그래서 인성적 자질,
어떤 인성을 갖고 있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교사에 대한, 학생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 성실한, 봉사, 사려, 자발, 이런 것을 평가하라고 나와요. 교직적성은 바로 이 정의가 이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내라 하고 출제가 있다고 오면 내가 장학관이면 뭐 해놓고 여기에 대한 출제를 하시오. 그렇게 내는 거예요.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인성을 물어보느냐, 전문적 자질을 물어보냐, 이걸 고민해서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자질이나 이런 말을 없다 해도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법령상 이야기니까. 전문적 자질은 교육과정을 어떻게 재구성하느냐. 그래서 교육과정 재구성 문제가 꼭 나오는 이유가 이것은 처음부터 타고난 나의 성품이고, 두 번째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전문성이라고 많이 말하잖아요. 그 어떤 전문성? 교육과정 재구성,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 학생과 의사소통을 해야 돼. 의사소통, 그다음에 생활지도, 학급 경영, 이런 것들이 교사로서의 전문적 자질이다. 교직관은 이 네 가지인데, 교직관이란 말은 교사란 직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사란 직업이 그냥 퇴근 시간 빠르다, 애 기르기 쉽다, 중간에 잘리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느냐. 학생에 대한 열정을 갖고 나 공부를 가르치고 싶고 가르치는데 재미가 있고 뭐 이런 쪽에서 오느냐, 아니면 그냥 직업이란 거예요. 이 직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이건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근데 교직관을 묻고 있는데 이걸 묻거나 이걸 교육관을 묻고 있는데 교직관을 물어봐 가지고 나는 열심히 잘 맞았다고 대답해 했는데 결과는 엉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가 제일 많이 납니다. 여기가 똑같은 게 아닌데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인격을 측정하고 특히 소양, 즉 교육청의 교육 정책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볼 때 교직 소양, 교직 교양을 많이 본다. 그래서 용어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용어부터 익숙된 게 배경 지식의 기본 출발이다. 여기서 아까 교육관과 교직관을 갖고 틀린 사람이 제일 많은데 두 번째 틀리는 사람 많은 게 임무와 역할입니다. 임무를 말하라 했고 역할을 말하라 했는데 이걸 틀리게 이야기해버려요. 즉 교사의 임무를 말하라 하니까 그냥 우리는 학습 안내를 하고 학습 동기부여를 하고 뭘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사의 임무가 맞지. 그래갖고 자기는 말했다고 오는데 답안에는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역할과 임무는 완전히 다른데 여러분 그냥 친구끼리 이야기할 때는 야 교사의 역할이 뭐야? 교사의 임무가 뭐야? 혼돈돼서 그냥 이야기해도 그냥 넘어가요. 근데 답안에서는 이걸 잘못 이야기해가지고 여기서 많이 씁니다. 근데 의외로 기출문제를 쭉 보면 교사의 임무나 교사의 역할을 물어본 말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문제가. 근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임무는 자기가 맡은 일이에요. 맡은 일. 내가 해야 할 일. 교사는 어떤 일을 해야 하지? 이 말이에요. 교사의 임무는. 교사가 맡은 일은 뭐지? 근데 교사는 어떤 작용을 해야 되지?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작용을 해야지? 라고 물어본 게 교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공부 가르치는 일. 그죠? 교사학습 지도. 그 다음에 학생들 생활지도 해야 하고, 서로 싸우고 뭐하고 안 되잖아요. 생활지도 해야 되고. 또 교사만이 공무원의 의무가 다 교사의 의무가 똑같은데 공무원은 교육 공무원, 교사들은 딱 하나의 특별 의무가 있어요. 자기 연찬의 의무가 있어요. 스스로 교사는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스스로를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뒤처져. 그러잖아요. 10년 전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하고 너무 다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교사는 끊임없이 자기 연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뭐가 많이 나와요?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그렇게 출제가 자주 된 이유가 이것 때문에.
학급 경영, 학급 평가. 주로 이 학급 경영이나 학급 평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공동 출제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들은 공동 출제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우리 마을이라는 것이 지역사회 또는 마을 학교. 지역사회는 한자로 말한 거고 마을 학교는 그냥 우리말로 말한 거니까 마을이란 말이 들어가면 지역사회가 똑같은 말이에요. 두 개가 어디서 다른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두 개가 같은 요지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교사는 이제 이건 자기가 맡은 일이고 역할은 상대한테 작용을 어떻게 하느냐. 상대. 지금 내가 맡은 일은 상대한테 어떤 작용을 하냐. 제일 먼저 안내를 해줘야지. 학교 생활 안내도 해주고 학습 안내도 해주고 활동 안내도 해주고 학습 문제 안내도 해주고 그다음에 스터디를 만들려고는 안내도 해주고 무슨 책을 꺼내라 이 PC를 나눠주는 안내 이런 것들 다 안내를 해줘. 안내를 해줬는데 안내해도 알았어요 하고 끔찍하지 않아. 움직이지 않아. 귀찮아요. 잠이나 잘게요 하고 푹 쓰러져 있는 사람한테 동기부여를 해요. 아니야. 이거 하면 이렇게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돼.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고 또 안다. 촉진을 해. 그 동기부여. 여러분 수업에서 동기부여가 있잖아요.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래요. 나 하고는 싶은데 지금 세 자릿수 곱하기 세 자릿수가 나오는데 나는 구구단을 몰라요. 구구단을 못 외우는데 어떻게 세 자릿수 곱하기 세 자릿수 할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없거나 체육 시간에 나는 다리가 다쳐서 못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운동장을 나가요? 그러면 휠체어를 동원해 준다든지 구구단을 별도로 외울 수 있도록 보조 선생님을 모셔놓고 또 너는 구구단부터 외워야 된다. 이렇게 지원을 해줘. 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 그 다음에 옆에서 도와주는 입장. 그 다음에 어려운 입장이 있으면 상담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지도해 주는 거. 이런 역할이 교사의 역할입니다. 교사의 역할이라면 주로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돼요. 이 세 개만 중심으로 말을 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역할 하면 뭐다? 안내하고 촉진하고 지원해준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임무하면 생활지도하고 학습지도가 제일 커요. 공부 가르쳐주고 생활지도 해주고 이게 두 개 제일 크죠. 나머지는 좀 작아요. 그래서 내가 맡은 일이고 그래서 내가 교사의 역할을 말하시오 하는데 임무를 말해버리면 전부 다 틀려. 임무를 물어보는데 역할을 말하면 틀려. 그래서 용어를 알아야지 용어 하나만 잘못 알면 이게 완전히 잘못 나간다. 그래서 용어가 중요해서 여러분한테 용어를 나눠줬죠. 그래서 임무는 다시 정리해보면 수업이나 생활지도나 상담이나 학교 업무를 하고 역할은 안내, 촉진, 지원, 조력을 하고 인성적 자질은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말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배려한다. 학생들을 배려한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인성이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하는데 이것은 시험 문제에 잘 안 나와요. 인성. 누구나 이렇게 다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그건 줄줄이 쓸 수 있는 말이니까. 교사가 사랑을 갖고 학생을 사랑해야 된다. 이건 누가 사랑 안 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변별력이 없어서 잘 안 내요. 전문적 자질. 이것은 굉장히 많이 내는데 이 전문적 자질을 교육청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할 것 같아서 교육 정책을 많이 내버리니까 어려워져. 난이도가 높아져. 그래서 전문적 자질이 여기에서 좀 많이 나와버리고 교육과정 재구성, 운영 및 평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주로 나온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자료 제공한 게 이거예요. 와, 굉장히 많네요. 굉장히 많네요 하는데 이제 집에 가서 클릭해 보시면 아까 자료를 클릭하면 이런 게 나와요. 굉장히 많네요 하는데 이거 최소화 시킨 거예요. 또 내일도 나갈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울 주요 업무에
용어부터 알아요. 여러분, 용어를 모르니까 이게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 그다음에 면접할 때 용어 정의, 이슈 정의, 또 경기도에서 용어 정의, 이런 것들을 먼저 용어를 읽고 용어에 대한 것을 알아라 하고, 그래야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법률을 처음 공부할 때 마치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아요. 씹혀지지를 않아요.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아요. 왜?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우리가 말하는 전세하고 임대라는 개념이 법률에서 말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여러분, 고소와 고발의 차이,